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혜진 씨, 72세 재벌 회장과 결혼한다면 어떨 것 같소? 그 순간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동화처럼 화려해졌다가 순식간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명품 옷, 보석, 세계 각지로의 여행. 56세의 평범한 빵집 아줌마였던 제가 누구보다 사랑받는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었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그의 차가운 눈빛과 함께 내뱉은 말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끔찍한 고통의 나날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 같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56세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반죽하고 굽는 빵으로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경주의 골목길에 자리 잡은 스위트, 모먼트, 베이커리는 규모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작은 가게를 지키며 혼자서 모든 일을 해왔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준비하고 오븐을 데우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혜진 씨, 경주 미술관에서 자선 전시회가 열린대요.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가게만 지키시니 기분 전환도 필요하실 텐데. 베이커리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건네주신 초대장을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술관이라 남편과 함께였다면 자주 갔을 텐데 혼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응, 가게는 어떡하지? 그날 빵 주문도 몇 개 들어와 있는데. 하루쯤 일찍 문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혜진 씨도 가끔은 쉬셔야죠. 그분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내어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전시회 당일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빵 냄새가 밴 앞치마와 편한 옷만 입다 보니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더군요. 한참을 뒤적이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오랜만에 여성스러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경주 미술관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구석에서 그림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솔직히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저 색감과 분위기만 느끼고 있었어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들려온 깊은 남성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크고 은발이 멋지게 흐르는 신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깔끔한 슈트 차림에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솔직한 답변이 오히려 좋군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아는 척하니까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경수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이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TV에서 본 적 있는 유명한 건설 재벌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경수 회장님의 그룹은 전국의 수많은 건물과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대기업이었지요. 갑자기 긴장이 되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스위트 모먼트 베이커리 사장님 아니세요? 놀라서 그를 바라보니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저는 경주에 올 때마다 종종 들르곤 했어요. 특히 당신이 만드는 크루아상이 정말 맛있더군요. 아마 저를 기억 못하실 거예요. 항상 조용히 들어왔다 나갔으니까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베이커리에 오셔서 크로아상과 커피를 주문하시던 신사분이 한경수 회장님이었다니. 늘 공손하게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셔서 인상에 남아 있었지만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재벌 회장님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맞아요. 항상 창가 자리에 앉으시던 분이시죠?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혼자 오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전시회를 둘러보시겠어요? 이 화가의 작품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이 그날따라 더 크게 느껴졌던 걸까요? 전시회를 함께 둘러보는 동안 한경수 회장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경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베이커리 운영에 관한 진심, 어린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편을 잃고도 그렇게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 오셨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과부로만 봤는데 그는 제 노력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경주에서 와인 시음회가 열립니다. 제가 후원하는 행사인데 혜진 씨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빵을 굽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56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토요일 저녁 가게 문 닫으신 후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오랜 단골 손님으로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오랜만에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는 것 같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경수 회장님과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인 시음회, 클래식 음악회, 때로는 그냥 조용한 저녁 식사.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저는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56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갔습니다. 경주의 작은 베이커리, 스위트 모먼트를 운영하는 56세 아줌마에게 72세 재벌 회장님의 관심이라니. 처음엔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와인 시음회 다음 주 한 회장님은 또다시 제 베이커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화려한 꽃다발을 든 비서와 함께였다는 것이었죠. 가게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당당하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씨의 하루가 이 꽃처럼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지요. 그로부터 일주일에 2번씩 한 회장님은 어김없이 스위트 모먼트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구운 빵을 맛보며 진지한 감상을 전해주시고, 때로는 경주 근교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추천해 주셨지요. 그의 지식은 해박했고 대화는 항상 흥미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한 회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경주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유명 오페라 공연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지요. 평소라면 망설였겠지만 어느새 그의 제안이 기다려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페라 관람날, 저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정장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옷이 조금 헐렁했지만 간단한 액세서리로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랜만에 여성으로서의 저를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예술회관에 도착했는데 한 회장님은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의 슈트 차림이 아닌 정장 턱시도를 입으신 모습이 더욱 품이 있어 보였지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밤 달빛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7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페라는 라 트라비아타였습니다. 불행한 운명의 여주인공 비올레타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 회장님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고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설렘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회장님은 경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촛불이 드리워진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오페라에 대한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문화적 소양은 놀라웠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마치 베테랑 교수님 같았지요. 사실 혜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나이 72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혜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회장님은 주말마다 경주를 찾아오셨고 가끔은 저도 서울로 초대받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미술관, 음악회.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특별한 장소가 되었지요. 특히 잊지 못할 데이트는 서울 교향악단의 초청 공연이었습니다. 그날 한 회장님은 서울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경주까지 오셨습니다. 경주 시내 전체가 놀랐던 그 장면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헬기에서 내리신 한 회장님은 저를 위해 특별히 예약한 VIP석으로 안내했고 공연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제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을 기뻐했지만 일부는 우리의 나이 차이와 배경 차이를 걱정했지요. 특히 친구 미숙이는 솔직하게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혜진아, 그 사람 너무 잘 나가는 사람 아니야? 진심으로 널 좋아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이미 한 회장님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의 세련된 매너, 깊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지요.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한 회장님은 더욱 과감해지셨습니다. 경주 최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촛불 디너, 직접 찾아주신 빈티지 와인, 그리고 제 손목에 끼워주신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한 회장님은 제 베이커리에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스위트 모먼트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심지어 경남 거제시에 분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한경수 그룹의 새 리조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관광객들에게 제 빵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하셨지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한 회장님은 저를 경주 인근의 한 리조트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던 중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듯 했습니다. 56세의 나이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회장님이 내미는 그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 나이 72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청혼은 갑작스러웠지만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베이커리로 찾아오는 그의 발걸음, 주말마다 이어진 데이트,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대화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커리를 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의 청혼으로 가득했습니다. 반죽을 치면서도 오븐에 빵을 넣으면서도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단골 손님들은 제 얼굴이 유난히 상기된 것을 알아차리셨지만 그 이유를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오랜 친구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한경수 회장님의 청혼 이야기를 들은 미숙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혜진아, 정말 행복하다면 난 내 편이야. 하지만 그 사람 진짜 널 사랑하는 거 맞지? 미숙이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재벌 회장님과 작은 베이커리 주인.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몇 달간 함께한 시간,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는 거짓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수가 이 나이에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나도 놀라워. 하지만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남은 인생 누군가의 아내로 다시 사랑받고 싶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7년간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이제 다시 채워지는 마음의 빈자리. 미숙이는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의 고민 끝에 저는 한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혜진 씨, 약속드립니다. 남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회장님 측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지요. 저는 그저 끌려가듯 웨딩드레스 피팅, 예식장 방문, 신혼여행 계획 등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일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경주에서 평범하게 빵을 굽던 제가 이제는 한국 최고의 건설 재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가끔은 거울 속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경주 시내의 소문이 퍼지자 베이커리 단골 손님들이 축하와 함께 걱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심 속에서도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행복감이었지요. 결혼식 전날 밤 마지막으로 스위트 모먼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게 될 이곳. 반죽 냄새가 가득한 주방을 둘러보며 지난 10년간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제 인생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지요. 결혼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제한된 하객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지만 그 어떤 예식보다 품격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한 회장님의 눈에 맺힌 감동의 눈물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속삭임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베이커리 주인에서 한경수 그룹 회장 부인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회장님이 개인 전용기를 타고 인도양의 푸른 낙원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지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해본 적 없던 제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신혼여행을 간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 회장님은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고, 긴 비행 시간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몰디브에 도착한 우리는 전용 보트를 타고 한 회장님이 예약한 프라이빗 아일랜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지어진 수상빌라는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투명한 바닥을 통해 바다 속 물고기들이 보이는 객실, 개인 수영장, 그리고 24시간 대기하는 버틀러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몰디브의 아름다운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빌라의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한 회장님은 샴페인을 따라 주셨습니다. 반짝이는 바다와 촛불 아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멋있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식사 내내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미묘한 변화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경수 그룹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에 걸맞은 품위를 갖추셔야 해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그가 한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내심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품위 없이 행동한 적이 있었나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의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또 다른 모습의 한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실의 조명이 너무 밝다며 특정 각도에서만 불을 켜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실크 슬립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준비해온 특정 브랜드의 속옷으로 갈아입으라 했지요.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합니다. 내 아내의 침실 모습도 예외는 아니에요. 잠자리에서도 그의 통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잠자리의 모든 것이 그의 방식대로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할 때의 다정함과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명령하듯 저를 통제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세요. 그의 차가운 지시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닌 소유와 통제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신혼여행 첫날 밤에 그런 의심을 품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는 중 그는 갑자기 제 손톱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일 당장 매니큐어를 다시 받으세요. 이 색상은 당신의 나이에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지적에 당황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특별히 신경 써서 받은 매니큐어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니요. 하지만 신혼여행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있는데 한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대부분을 옆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이런 저가 제품들은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
내일 리조트 스파에서 고급 제품으로 전부 바꿔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제품들이었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회장님은 제가 아직 합방을 할 준비가 안 됐다며 첫날 밤을 따로 보냈습니다. 하루 아침에 변한 회장님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산책하려던 제 모습을 보고 한 회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입은 밝은 꽃무늬 원피스가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혜진 씨, 그 옷은 너무 촌스러워 보이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선택한 의상만 입으세요. 결혼 선물로 준비해온 고급 의류가 들어있는 대형 캐리어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단색의 고급스러운 의상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처음으로 제가 작은 반론을 제기하자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회장의 와이프라고요. 내 아내로서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지만 첫날의 다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가 골라준 베이지색 리넨 원피스로 갈아입었고 그는 다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신혼여행 이틀째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통밀빵에 잼을 듬뿍 발라 먹으려는 순간 한 회장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잼은 살이 찔 뿐 아니라 당뇨의 위험도 있어요. 앞으로는 식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빵과 과자를 마음껏 먹던 제 습관이 이제는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런 사소한 지적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 회장님의 지적은 더욱 구체적이고 빈번해졌습니다. 제 걸음걸이, 말투, 웃는 모습, 심지어 물 마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준에 맞춰 교정되어야 했습니다. 식사할 때 소리를 내지 마세요. 품위 있는 숙녀는 항상 조용히 음식을 즐깁니다. 그렇게 활짝 웃으면 주름이 생깁니다. 미소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정도로 충분해요. 그 목걸이는 너무 평범해 보이네요. 내가 준비한 진주 세트를 착용하세요. 신혼여행 넷째 날, 저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은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객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계셨지요. 잠시나마 홀로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스마트폰에 저장된 스위트 모먼트 사진들을 보게 되었고, 예전에 자유롭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회장님이 제 휴대폰을 슬쩍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으세요. 당신의 새로운 삶은 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순간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인데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인가? 한 회장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 윤혜진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버려야 하는 걸까? 몰디브에서의 마지막 날, 해변 산책을 하며 용기를 내어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건 알지만 가끔은 제가 저답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한 회장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제 양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제가 처음 반한 그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혜진 씨, 당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간 후 시작된 일상은 몰디브에서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몰디브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회장님의 강남 펜트하우스는 경주의 제 작은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집에서 제 공간은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신체적인 공간이 아닌 제 삶의 자유로운 영역이 말입니다. 첫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베이커리 운영 습관으로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거든요. 그때 한 회장님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오늘의 일정표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일정표라니요? 이날 처음 받아든 그 종이에는 분 단위로 쪼개진 하루 일과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9시 취침 시간까지 제 하루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한 회장님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오셨을 때 제 손에 들린 일정표를 보고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혜진 씨, 일정표 확인하셨나요? 오늘부터는 그대로 따라주세요.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려 56년을 자유롭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누군가가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은 물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모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했지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분만 지각해도 기다리고 있던 운전기사가 즉시 한 회장님에게 보고했고 계획에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즉시 저지당했습니다. 한 번은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구경하려던 차에 동행하던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선택해 두신 브랜드 외에는 착용을 금지하셨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 한 회장님은 이것이 모두 저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하게 된 삶의 수준은 분명 전과는 달랐습니다. 최고급 피부과에서의 정기적인 관리, 유명 강사들의 개인 교습,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생활이었지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외모였습니다. 결혼 일주일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매일 아침 와서 제 옷차림을 결정했고,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한 회장님의 취향에 맞게 저를 꾸며주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을 위한 특별 주문 의상들이에요. 이제 한경수 그룹 회장 부인으로서 어디를 가든 완벽하게 보여야 합니다. 한 회장님이 건네준 옷장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호화로운 의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모두 그의 취향이었죠. 저는 밝은 색상과 편안한 옷을 좋아했지만 그 옷장에는 오직 고급스러운 느낌의 어두운 색상 옷들만 있었습니다. 네이비, 버건디, 다크 그린. 단 하나의 밝은 색상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화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저는 가볍게 립스틱 정도만 바르곤 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화장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장을 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피부 결점을 가리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지요. 2달이 지나자 매일 아침 일정표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제 취향이나 의견을 물어봐 주길 바랐지만 한 회장님의 세계에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해봤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경주에서 단골이었던 미숙이 생일인데 잠시 방문해도 될까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중요한 자선 행사가 있어요. 당신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작은 선택권들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도 계획에 맞춰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회장님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가 있는 날은 모든 것이 초 단위로 통제되었지요. 이런 일상에 서서히 익숙해질 무렵 한 회장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빼앗긴 자유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정표에 없던 시간을 내어 강남의 유명 파티쉐를 찾아가 직접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베이커리를 운영했던 솜씨로 만든 정성 가득한 초콜릿 케이크였지요. 한 회장님이 기뻐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혜진 씨, 이게 뭡니까? 오전 9시에 라페어에서 특별 주문한 케이크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10시까지 헤어와 메이크업을 마치고 제가 준비한 드레스를 입으셔야 해요. 제 정성을 무시하고 마치 일정표에서 벗어난 것이 큰 실수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한 회장님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호화로운 생일 파티에서 저는 한 회장님이 선택한 드레스를 입고 그가 원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대본처럼 지시한 말들을 손님들에게 전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윤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경수 회장의 화려한 액세서리, 완벽하게 통제된 아내일 뿐이었지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더 심해질 통제와 제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휴대폰, 친구, 가족과의 연락까지. 제 삶의 모든 연결고리가 하나둘씩 끊어져 가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3개월째,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회장님의 행동들이 모두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주의 작은 베이커리에서 갑자기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었으니 적응을 위해 그가 도와주는 것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점점 그 배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오랜 친구 미숙이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저장해 두었는데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찾아보았지만 미숙이의 번호는 물론 경주에서 알고 지내던 대부분의 지인 연락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한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 휴대폰에 있던 친구들 연락처가 모두 사라졌어요. 혹시 아세요? 그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의 새로운 지위에 맞지 않는 인맥은 정리했습니다. 베이커리 단골 손님들, 동네 주민들, 그런 관계는 이제 필요 없어요.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인맥을 정리했다니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사회적 위치가 달라졌으니 교류하는 사람들도 달라져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날은 별다른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손수 만든 빵을 선물로 들고 경주의 오랜 친구들을 방문하려 했을 때 현관 앞에서 경호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외출 계획이 오늘 일정표에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둥절한 제게 그날 오후 한 회장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당신은 누구나 알아보는 유명인사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전 허가 없는 외출은 금지해야 해요. 특히 경주의 옛 친구들, 그들은 돈을 요구하거나 당신을 이용하려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져 고마웠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몇몇 지인들이 갑자기 연락해 투자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통제가 제 보호를 위한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매일 밤 한 회장님의 비서에게 제출해야 했고, 통화 내역과 메시지는 모두 검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순전한 통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한 달 후, 오랜만에 경주에서 올라온 몇몇 친구들과 강남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한 회장님의 허락을 받았고 일정표에도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약속 당일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혜진 씨, 오늘 한 그룹 임원 부인들과의 차 모임이 잡혔습니다. 당신의 친구들과의 약속은 취소했으니 걱정 마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 친구들은 경주에서 일부러 올라왔는데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의 진짜 친구는 이제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런 시골 친구들이 무슨 소용이죠? 그날 밤 몰래 공중전화를 찾아 미숙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겨우 번호를 외우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미숙이는 제 목소리에 놀라며 걱정했습니다. 혜진아, 괜찮니?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답장 없어서 다들 걱정했어.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오는 친구들의 연락은 모두 차단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제게 연락할 수 없었고, 저 역시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지요. 얼마 후, 한 회장님은 제 휴대폰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최신형 명품 스마트폰이었지만 이미 모든 설정이 끝난 상태였고 GPS 추적 기능이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한 회장님이 승인한 사람들만 있었고 통화는 녹음되었으며 모든 메시지는 한 회장님과 공유되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저는 거의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새로 사귀는 사람들은 모두 한 회장님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한 인물들 뿐이었습니다. 한 그룹 임원들의 부인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들, 재벌가 사모님들. 그들과의 교류는 항상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지요. 아무도 진짜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저 한경수 회장 부인으로만 대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갇힌 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금 새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새장일 뿐이니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한 회장님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전 조금 외로워요. 제 오랜 친구들과도 연락하고 싶고 가끔은 제 마음대로 외출도 하고 싶어요.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지요. 혜진 씨,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첫 번째 부인은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다 나쁜 영향을 받아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고 당신만은 그런 비극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물에 제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정말 저를 보호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교묘한 통제의 방법일까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가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간 완전히 제 자신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8개월 차,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한 회장님의 외동딸 한지수와의 관계였습니다. 지수 씨는 35살의 미혼 여성으로 미국 유학 후 한 그룹의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겉으로는 저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적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혼식 직후 지수 씨는 화려한 웨딩 선물을 준비해왔고 아버지의 새 아내에게 존중을 표하는 듯 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으로서 저는 그녀와 친해지길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저택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을게요. 그건 좀 어색할 것 같으니까요. 대신 언니라고 부를게요. 처음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의붓딸이라는 어색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점점 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종종 저를 아버지의 새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 없으니까요. 한 회장님은 이런 갈등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수 씨가 완벽한 딸이었고 저 역시 완벽한 아내였으니까요. 그는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기를 원했고 저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수 씨의 냉담한 태도를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회장님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정표에 따라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집안을 정리하던 중 지수 씨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 몇 장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바쁘게 나가며 흘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의로 서류를 주워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실수로 책상 위에 있던 유리 장식품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비싸 보이는 크리스탈 오브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관리인을 불러 깨진 조각들을 치우게 한 후 지수 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래 식사 시간에 만나서 직접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날 저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 씨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내 물건을 만지는 거죠? 그 오브제는 아버지가 내 생일에 특별히 주문한 한정판이었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누군지 알아? 그냥 촌스러운 빵집 아줌마일 뿐이야.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다 알아? 우리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날 이후로 지수 씨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에 대한 폭언은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하인들 앞에서도 저를 모욕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제가 사용하던 식기를 따로 치우라고 지시하기도 했지요. 한 번은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당신 옆에 앉아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요. 우리 어머니가 앉던 자리예요. 한 회장님은 그 순간 당황스러워했지만 결국 지수 씨를 달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는 단지 이해해달라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지요. 그 이후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항상 한 회장님과 거리를 두고 앉게 되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지수 씨가 하인들에게 저를 감시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직한 하인들을 통해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고 때로는 사소한 실수를 아버지에게 부풀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혜진 씨가 오늘 당신 서재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봤대요. 김 집사가 직접 봤대요. 사실은 한 회장님이 읽으라고 준 책을 가지러 들어간 것뿐이었지만 지수 씨의 말은 마치 제가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것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한 회장님은 그런 지수 씨의 말을 대부분 적당히 넘기셨지만 가끔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지수 씨의 방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받는 일정표에 자신의 일정을 끼워 넣어 제가 한 회장님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한 회장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날에는 항상 급한 일이 생겨 그녀가 끼어들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 씨의 세력은 강했고 대부분의 하인들은 저보다 그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진짜 가족이었고 저는 그저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장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 간의 갈등을 용납하지 않았고 특히 지수 씨에 관한 어떤 불만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저는 과거의 자유롭던 삶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의 작은 베이커리, 제 손으로 반죽하던 빵의 향기, 손님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황금 세장 안에서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지수 씨의 끊임없는 적대감 속에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저 한 회장님의 장식품으로 남기보다는 다시 제 자신을 찾고 싶었지요. 결혼 10개월 차, 저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수 씨의 적대감,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완벽한 사모님으로 살아야 하는 부담감. 모든 것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흐릴 때면 경주의 스위트 모먼트가 생각났습니다. 새벽녘 빵 굽는 냄새, 반죽을 치는 손의 감각, 단골 손님들과 나누던 대화. 이 모든 것이 그리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도 제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한 회장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회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요즘 많이 답답해요. 매일 같은 일상, 정해진 일정대로만 움직이고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제서야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게라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서울 어딘가에 작은 베이커리나 카페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킹 클래스를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일이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냉소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고 그는 천천히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은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그룹 회장의 아내입니다. 베이커리를 운영한다고요. 빵을 굽는다고요. 그게 당신의 위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제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경주에서는 매일 무언가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장식품처럼 살고 있어요. 한 회장님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가게에서 일한다.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경수 회장이 아내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싶은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그에게는 창피한 일이 된다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서. 한 회장님은 갑자기 돌아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내조하고 내 지위에 걸맞은 아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쁠 텐데 무슨 빵 타령입니까? 제 꿈이 그렇게 하찮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결혼 전 그는 제 베이커리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제 손맛을 칭찬했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하고 싶다면 내가 만들어주는 자선 행사나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한경수 그룹 장학재단 행사가 있으니 거기서 VIP들에게 인사나 잘하면 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았고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말을 멈췄습니다. 한 회장님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신문을 펼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심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몰래 도망가서 베이커리라도 차릴 것처럼 외출은 더욱 제한되었고 일정표는 더 빡빡해졌습니다. 한 회장님은 제게 더 많은 자선 활동을 맡겼지만 그것은 모두 그의 사업적 이미지를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몰래 베이킹을 하고 싶어 주방에 들어가면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듯 따라왔습니다. 한 번은 파티세리 레시피 책을 보고 있다가 지수 씨에게 발각되어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빵집 아줌마 꿈을 못 버렸나 봐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해봤어요. 하루하루가 감옥살이 같았습니다. 밖으로는 온갖 화려함과 특권을 누리는 삶이었지만 내면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한 회장님은 그런 제 상태를 적응 과정이라며 무시했고 오히려 더 많은 사회 활동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베이킹을 통해 찾던 작은 위안마저 빼앗긴 채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저는 우연히 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책이라도 읽고 싶었습니다. 서재의 책장을 둘러보던 중, 실수로 책상 위의 서류철을 건드렸고,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는데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의료 기록처럼 보였고 위쪽에는 한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 이정희 씨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녀의 사망 원인이 사실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희 씨의 혈액 검사 결과에는 평소 복용하지 않던 강력한 수면제와 항우울제가 과다 검출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녀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자택에서 안정 요양 중이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서류들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정희 씨는 사실상 자택에 감금된 상태였고, 한 회장님의 지시로 고용된 간병인들의 의해 약물이 투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망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이정이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우울증 심화, 수면 장애와 불안, 증상 악화,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함. 이 기록 아래에는 한 회장님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외부인 접촉 금지.
약물 용량 점진적 증가 지시함. 숨이 막힐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다른 서류철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두 번째 부인 박소연 씨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연 씨 역시 공식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기록은 전혀 달랐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중 과다 섭취로 인한 호흡 정지. 이것이 소연 씨의 실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사망 전 몇 달간 자택 요양 중이었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회장님의 아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통화 및 메시지 감시, GPS를 통한 스문의 시간, 위치 추적,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 단계적 차단, 문제 행동 발생 시 자택 감금 및 약물 투여, 외부인 접촉 시 경호원 동행, 대화 기록. 이 모든 것이 두 명의 전 부인에게 적용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한 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첫 번째 부인은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다 나쁜 영향을 받아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말이 이런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니.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패턴 속에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단절, 스문의 시간 감시, 점진적인 통제 강화. 그리고 제가 문제 행동을 보이자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은 세 번째 부인이에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된 메모장에 적힌 한 회장님의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통제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 역시 전 부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급하게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원래 있던 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지만 어떻게든 서류들을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행위였고 저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서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공포에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 잘 지내고 있나요? 내일 저녁에 귀국합니다. 당신이 많이 보고 싶네요.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회장님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전 부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4시간 감시 체제에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혼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경주의 오랜 친구 미숙이가 생각났습니다. 한 회장님은 제 휴대폰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집안의 컴퓨터를 통해 이메일을 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감시될 위험이 크지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접근한다면 온종일 머리를 짜내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황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미숙이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지요.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회장님이 귀국하기 전에 제가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들통나기 전에 반드시 이곳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세 번째 심장마비 피해자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한 회장님이 귀국하기 전날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밤 감시의 눈을 피해 집안 서재의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미숙이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수가, 나 혜진이야. 급한 상황이야.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목숨이 달린 문제야. 절대 이 메일에 답장하지 마. 어떻게든 올게. 짧지만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위험했습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이 남을 테니까요. 메일을 보낸 후 즉시 메시지함을 비우고 인터넷 기록도 삭제했습니다. 이메일 계정은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접속하기 위함이었죠.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회장님의 전 부인들처럼 약물에 중독되어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뒤덮었습니다.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탈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인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들 중 누가 한 회장님에게 충성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쇼핑도 좀 하고 싶어요. 식사를 하던 집사에게 대화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은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쇼핑은 가끔 허락되던 활동이라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사모님, 운전기사에게 준비하라고 전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가시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강남 쪽으로 가고 싶어요. 새로 오픈한 명품 매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집사는 수상쩍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달랐던 것은 옷 속에 숨겨둔 현금과 소지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과 결혼 전 사용하던 신분증, 그리고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한 회장의 전용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운전기사 외에도 경호원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을 따돌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쇼핑하고 싶어요. 경호원은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제가 한 회장님의 아내라는 점에서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쇼핑몰에 도착했고 저는 여러 매장을 둘러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30분만 혼자 둘러보겠습니다. 그 후에 카페에서 만나요. 경호원에게 말한 후 저는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탈의실을 이용해 겉옷을 바꿔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후 직원용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사전에 매장 구조를 파악해둔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쇼핑몰 뒷문으로 나와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후 중간에 내려 다시 다른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저는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진 자리에서 미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너구나. 무슨 일이야? 메일 받고 너무 걱정됐어. 미숙이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 한 회장님의 통제와 두 전 부인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서류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혜진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회장님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지요. 미수가, 내가 찍은 증거들이 여기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한 회장님은 너무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 우리는 미숙이의 사촌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식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요. 또한 미숙이는 제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시골 친척집이었는데 강원도 깊은 산속이라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한 회장이 널 찾아낼까봐 너무 무서워. 미숙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날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는 그 황금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제 손에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습니다. 한 회장님은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분명 경노했을 겁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 저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도착한 저는 미숙이의 친척집에 머물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고소장을 준비했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숨어 지낸 지 일주일째,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의 마무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감금, 협박, 심지어 살인 시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고소였기에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야 했지요. 하지만 저와 변호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한 회장님을 완전히 제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날도 저는 미숙이의 친척집 마루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갑자기 미숙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혜진아, 누가 찾아왔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한 회장님이 저를 찾아낸 것일까요? 얼어붙은 채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한지수 씨였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혜진 언니. 지수 씨의 모습은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완벽했던 화장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적대감 대신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어떻게 날 찾았어요? 경계심 가득한 제 질문에 지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이메일을 보냈던 IP 주소를 추적했고 그 후 미숙 씨를 찾아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모릅니다. 저 혼자 왔어요.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미숙이가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지수 씨는 정말 혼자 왔다고, 뒤에 누구도 없다고요. 지수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드리러 왔어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이에요.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부터 저까지 모든 아내들의
대한 상세한 기록과 통제 방법, 약물 사용 지시, 심지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처리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한 회장님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들이었지요. 왜 이런 걸 제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인데. 지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겨우 5살이었어요. 이정희 어머니는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통제가 시작되면서 어머니는 점점 변해갔어요. 약에 취한 채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죠. 지수 씨의 말에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활기차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자 영혼이 사라진 사람처럼 변해갔죠. 그리고 결국 지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제가 아니에요. 이건 살인이에요. 아버지는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고 그 소유물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파괴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 지수 씨가 저에게 보였던 적대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보기 싫었던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건 언니가 아버지의 새로운 장난감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또 누군가가 희생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죠. 언니를 내쫓고 싶었어요. 그게 언니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수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끔찍한 행동을 지켜봐왔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공범이 될까 두려워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해요. 아버지의 범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됩니다. 지수 씨가 건네준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의 일기장 사본이었는데, 그곳에는 두 부인의 죽음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관리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금고에 숨겨두었던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열었죠. 이 증거들이 언니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수 씨의 도움으로 고소장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고, 다른 가족 비서들과 의료진들도 증언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차례예요. 아버지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악몽은 끝나야 해요. 지수 씨가 떠난 후 저는 그녀가 남긴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한 회장님의 범죄를 명백히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제 편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수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 회장님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때 존경받던 재벌 회장의 어두운 이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회장님과 같은 권력자를 상대로 하는 법정 투쟁이 얼마나 어렵고 길어질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향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지요. 강원도의 조용한 산골에서 저는 다가올 법정 투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수, 지수 씨, 그리고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울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고소했습니다. 법정 투쟁은 저의 예상대로 길고 지난했습니다. 한경수 회장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든 증거를 무효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의 증언과 그녀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선 전직 비서와 간호사들의 진술 덕분에 진실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9개월 동안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회장 측에서는 저를 재산을 노린 기회주의자로 몰아세웠고, 심지어 제 과거를 파헤쳐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요. 혜진 씨,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님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회장님의 모든 희생자들과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재판 10개월 차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경수 회장은 감금, 협박, 강요, 그리고 약물 사용을 통한 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전 부인들의 의문사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어 살인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한 회장님과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실체는 온 세상에 드러났고 그 누구도 그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지수 씨가 재판이 끝난 후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지요. 그녀와 저는 이상하게도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저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이 있는 곳이었고, 경주로 돌아가는 것도 과거로의 회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라남도 완도를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섬과 바다가 펼쳐진 곳, 서울과는 충분히 멀어 새 출발하기 좋은 곳이었지요. 한 회장님과의 이혼 합의금 중 일부로 저는 완도의 작은 해안가 마을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2층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정말 원하던 걸 할 수 있게 됐네. 미숙이는 제가 커피숍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옆에서 도우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층은 커피와 베이커리를 함께 판매하는 카페로, 2층은 제 보금자리로 꾸몄습니다. 블루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의 제 가게는 개업 첫날부터 동네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푸른 바다의 수평선을 의미하는 이름처럼 창문 너머로 완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그대로 보이는 위치였지요. 서울에서 온 재벌 회장 부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곧 그런 호기심은 제가 만드는 빵과 커피의 맛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재벌 회장 부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을 치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치고 오븐을 열고 커피 원두를 갈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완도의 푸른 바다와 섬들,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생활보다 소중했습니다. 가끔 지수 씨가 서울에서 내려와 며칠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떠나 자신만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시작했고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고창 마을 사람들은 저를 혜진 씨 또는 빵집 사장님으로 불렀고
더 이상 한경수 회장의 전 부인이라는 꼬리표는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지요. 2년이 지난 지금 블루 호라이즌은 완도에서 꽤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관광객들도 완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제 카페를 추천 명소로 찾아주셨지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끼는 평화와 자유입니다. 56세에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한 감옥에서의 삶보다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삶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어제는 오랜만에 경주에서 미숙이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었지요. 혜진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게 내 모습이야. 미숙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윤혜진의 모습이고 제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56세라는 늦은 나이에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선택한 용기와 결단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매일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혜진 씨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보세요. 모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